당신은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칭찬인지 비난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회사 동료가 제 앞에서 승진 발표를 받는 걸 보면서 저는 그저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료는 제가 밤새 정리한 자료를 자기 이름으로 보고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제가 화를 내지 않는 걸 보고 역시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그저 바보 같은 얼굴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참으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에서 제 표를 친구에게 양보했고, 중학교 때는 제가 받아야 할 상을 다른 친구가 받도록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상이 절실해 보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제 꿈을 접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과를 선택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 자신만 빼고요.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별과제를 하면 항상 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맡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잖아라는 말에 거절하지 못했고 새벽까지 혼자 작업했습니다. 친구들이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우리 조의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발표 당일 조원들은 제가 만든 자료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저는 그걸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이 패턴은 더 심해졌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일 잘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선배들의 잡무를 대신 처리했고 동료들의 실수를 덮어줬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에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거절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고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업무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 정작 제 일은 퇴근 후에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11시, 12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카페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의 약속은 바빠서 미안해라며 거절했지만 회사 동료의 부탁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저는 제가 정말로 착해서 남을 도왔던 걸까요? 아니면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미움받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분기 프로젝트 때였습니다. 팀장님이 저에게 중요한 보고서 작성을 맡기셨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저는 주말도 반납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데이터 분석, 전략 제안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7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완성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능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틀 전 같은 팀 선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발표하는 게 어때? 너는 아직 어리니까 다음 기회에 하고 이번엔 내가 임원진 앞에서 발표할게. 자료는 내가 만든 거 그대로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팀을 위한 거야. 내가 발표하면 더 신뢰도가 높을 거 아냐라고 말했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 당일 선배는 제 보고서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임원진은 크게 만족했고 선배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선배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어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승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승진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성공이 주요 평가 요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축하 자리에서 선배는 다 팀원들 덕분이라고 겸손한 척했지만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웃으며 축하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저만 이런 걸까요? 왜 착하게 사는 건 저인데 그 대가는 다른 사람이 받는 걸까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더니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사람들이 널 만만하게 보는 거야. 또 다른 친구는 넌 거절을 배워야 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 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타인의 편의를 위해 고통을 감수했지만 돌아온 건 그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남을 돕느라 지친 순간에도 정작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선의를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걔는 착하니까 화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과 함께요. 제가 속마음을 털어놨던 고민들이 술자리 안주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착함이 제 가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만만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요. 밤늦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살았던 건 아닐까요? 정작 저 자신은 행복했을까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사들고 오는 대신 그냥 제 가방만 들고 들어왔습니다. 늘 팀원들 커피까지 사오던 제가 말이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각자 할 일을 했고 제가 커피를 안 사온 건 그저 오늘 하루의 작은 변화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후배가 다가와 선배, 이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뭔데?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내일도 밀려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거절이 낯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후배가 실망한 표정을 지을까봐 불안했습니다. 후배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어색한 침묵도 차갑게 식은 관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배는 다른 동료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고 그 동료는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세상은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팀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네? 라는 말에 네, 오늘 할 일은 다 끝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팀장님은 그래, 수고했어 라고 말했고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을 피하기 위해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미움받는 게 두려워서 모든 걸 받아들였던 겁니다. 착한 사람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었던 거죠. 다음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사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예전에 저라면
주말 계획을 취소하고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안,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봐라고 답장했습니다. 사실 주말에 특별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그래, 알았어라고 답했고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거절해도 이사는 진행됐고 친구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말 저는 오랜만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커피 향이 좋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의 이사를 돕지 않은 것, 회사에서 후배를 도와주지 않은 것, 팀원들 커피를 사지 않은 것. 이 모든 게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일은 진행됐고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았습니다. 월요일 출근하니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분담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한데 누가 맡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손을 들었을 겁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제가 떠맡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손을 들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팀장님은 좋아. 그럼 어씨가 맡아줘라고 말했고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떠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게 팀이고 그게 조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늘 동료들과 함께 먹었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작은 식당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서 뭐해? 손해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 똑똑하지 못한 게 문제지. 착해도 되는데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착해도 되는데 이용당하면 안 된다. 저는 지금까지 착함과 호구를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선의와 무조건적인 희생을 동일시했던 거죠. 오후 예전에 제 아이디어를 가져갔던 그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있잖아. 다음 주 보고서 있잖아. 그거 자료 조사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제일 잘하잖아.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칭찬으로 포장된 부탁. 제 능력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일을 떠넘기는 거죠. 예전에 저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선배님, 제가 요즘 제 업무도 빠듯해서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배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거절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선배는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 행복의 주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지금까지 타인의 기대와 인정을 얻기 위해 제 행복을 저당 잡혔던 겁니다. 퇴근길 스마트폰을 보니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들 모임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모임하는데 장소 예약 누가 할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할게요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1시간 후 다른 친구가 제가 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직도 죄책감은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껴졌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누군가 실망할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착하게 사는 것과 손해보며 사는 것이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변화가 시작되자 주변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건 회사 후배였습니다. 복사실에서 마주쳤을 때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 그냥 내 일에 집중하려고라고 말했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네라고 했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이해한다기보다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2차를 가자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오늘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이 요즘 바쁜가? 라고 물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정리하고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료였습니다. 야, 너 왜 그래? 팀장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던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회식 2차 안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답지 않아서. 너는 항상 끝까지 남아 있었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항상 끝까지 남아서 취한 동료들을 챙겼고 택시비를 계산했고 다음날 아침 숙취 해소제를 사다 줬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만든 제 역할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고독 속에서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제 자유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다음 주 더 큰 파장이 왔습니다. 팀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였습니다. 팀장님이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나와서 마무리 작업하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들 눈치만 보며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네, 좋습니다라고 먼저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씨는 어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항상 분위기를 살리고 먼저 동의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주말에 개인 일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팀장님은 눈썹을 찌푸렸고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일정인가?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니요, 조정할게요라고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네, 중요한 일정입니다. 사실 그 주말에 특별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등산을 가고 싶었고, 책을 읽고 싶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게는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팀장님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자. 회의는 어색하게 끝났고 저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료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응, 갑자기 왜 저래? 전에는 안 그랬는데. 팀워크가 중요한데 혼자만 빠지면 어떡해. 제 얘기를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 과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팀장님이 좀 걱정하시던데. 너 원래 적극적이고 협조적이었잖아.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이용당하는 게 싫어서? 손해보는 게 지쳐서?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제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과장님, 저도 제 업무에 집중하고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직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면서 가는 거지.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양보하는 쪽만 저였던 것 같아서요. 과장님은 뭐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주변에서 오해할 수 있어. 천천히 해. 조언인지 경고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 과장님은 돌아갔습니다. 저녁 대학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뭐가? 지난주에 이사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거절하고 모임 때도 장소 예약 안 하고 너답지 않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너답지 않다. 대체 쟤답다는 게 뭘까요? 항상 손해보고 희생하고 뒤처리하는 게 쟤다운 건가요? 내가 변했어. 더 이상 모든 걸 떠맡고 싶지 않아. 와, 너 진짜 변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친구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친구 사이에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적 있어? 내가 야근할 때, 혼자 주말에 일할 때, 힘들다고 말했을 때 곁에 있어 준 적 있어? 항상 받기만 하고 내가 한번 거절하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 나도 감정적이 됐네. 그냥, 나도 힘들어. 이해해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타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무관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말 혼자 등산을 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이상하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건물들, 작은 자동차들, 작은 사람들. 저 아래 어딘가에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모든 게 작았습니다. 그들의 시선도, 그들의 판단도. 내려오는 길에 한 등산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등산하는 것도 좋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변화는 외롭다. 익숙한 내가 무너지고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
주변 사람들은 예전의 나를 원한다. 착하고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나를. 하지만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나는 또다시 불행해질 것이다. 핸드폰을 보니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주말 근무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읽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제 눈을 피했고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옆자리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말에 회의록 정리 내가 맡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제가 그랬죠? 지난주 회의 때 팀장님이 누가 할 거냐고 물으셨을 때 내가 눈빛으로 알았다는 신호를 보냈잖아. 눈빛으로 알았다는 신호라니. 저는 그저 회의 내용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항상 도맡아 했기 때문에 제 침묵마저도 동의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저는 그런 신호를 보낸 적 없습니다. 명확하게 맡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맡은 게 아니에요. 동료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그래도 분위기 파악은 해야지.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결국 월요일까지 미뤄졌잖아.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제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담당자를 지정하면 좋겠네요. 동료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앉았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 팀장님이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팀 전체가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업무를 분담하는데 제게 주어진 업무량이 유독 많았습니다. 다른 팀원들보다 1.5배는 많았습니다. 팀장님, 제 업무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님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씨가 제일 능력 있잖아. 그리고 원래 이 정도는 해왔잖아. 예전엔 그랬지만 이번엔 공평하게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팀워크가 뭔지 알아?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더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팀워크는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숙였고 팀장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럼 다시 조정해 보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동료 2명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 요즘 완전 달라졌어. 예전엔 그렇게 착했는데. 뭔가 배운 게 있나 봐. 자기계발서라도 읽었나? 그들은 웃었지만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는 외부적이고 우연적인 것에 불과하며 우리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의 평가가 제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 면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니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씨, 요즘 팀 내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갑자기 태도가 변해서 주변에서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도 걱정하시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일까지 떠맡고 싶지 않을 뿐이고요.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장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어요. 협력적인 이미지는 중요하거든요. 그럼 저는 계속 손해보며 살아야 하나요? 제 능력을 계속 착취당해야 하나요? 착취라니 그런 표현은 좀 사실이잖아요.
제가 밤새 만든 자료로 다른 사람이 승진했어요. 제가 주말에 일한 프로젝트로 다른 팀원이 상을 받았어요. 그게 협력인가요? 인사팀장은 뭐라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주변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말은 결국 예전처럼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퇴근 후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먼저 메뉴를 정하고 자리를 배치하고 분위기를 띄웠을 텐데 이번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한 친구가 야, 너 요즘 왜 이래? 라고 물었습니다. 뭐가? 아니, 예전엔 내가 다 챙겼잖아. 오늘은 왜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좀 이기적으로 변한 것 같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기적이라니. 내가 이기적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우리가 부탁한 적 없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했지.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이제 안 하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친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변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너는 원래 착한 애였잖아. 착한 애. 그 말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착한 애는 계속 착해야 하고, 계속 희생해야 하고, 계속 손해봐야 하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이렇게 힘든 건가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예전의 저를 원했습니다. 편하고 착하고 이용하기 쉬운 저를요. 새로운 제 모습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대부분의 경우 보편적인 의견과 정반대편에 있다. 모두가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하고 변했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핸드폰을 보니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그날 밤 엄마와 2시간을 통화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회사에서 당한 일, 친구들과의 마찰, 변화의 어려움. 엄마는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착해서 좋았어. 하지만 내가 착한 것과 내가 행복한 건 다른 거야. 엄마는 내가 착한 것보다 행복한 게 더 중요해. 엄마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 나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삶을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불안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건 아닌지 계속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요. 변화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주변의 불편함, 관계의 마찰, 오해와 비난. 이 모든 게 제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착하기만 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강해 보였습니다. 일기를 펼쳤습니다. 변화의 대가는 외로움이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뎌야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다. 모두가 나를 비난해도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요. 변화의 끝에서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회사에서는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거절해도 세상은 돌아갔고 제가 모든 걸 떠맡지 않아도 일은 진행됐습니다. 다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후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혼자 계세요? 응, 앉아. 후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후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배님이 변한 게 이해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선배님이 부러워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부럽다고? 네. 저도 사실 거절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선배님은 그걸 해냈잖아요. 용기 내서 바꾸셨잖아요. 후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일 도와주느라 제 일은 항상 밤에 하고 거절 못해서 주말도 없고 근데 선배님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후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어렵지만 할 수 있어. 후배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중간 점검이었습니다. 업무 분담을 재조정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팀장님은 여전히 제게 차갑게 대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제 파트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어씨 파트 생각보다 잘 되었네요.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애매한 말투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제 몫을 해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 후 의외의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제 아이디어를 가져갔던 그 선배였습니다. 어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따라 나섰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니 선배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예상치 못한 사과였습니다. 예전에 내 아이디어 가져간 거 그때 미안하다는 말 못했어. 아니, 안 했지. 선배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착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요즘 내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정말 나쁜 짓 했구나. 저는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요? 내가 변하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한 게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 진심으로 미안해. 용서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선배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지난번 모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할까봐 걱정했지만 친구들은 의외로 편하게 대했습니다. 한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진짜 너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한테 너무 기댔던 것 같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내가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기적이었던 거더라.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친구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리고 있잖아.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우리도 배우게 됐어. 직접 장소도 예약하고 메뉴도 정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하지만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인사평가 시즌이 왔습니다. 걱정했습니다. 팀에서의 평판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저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예년보다 높았습니다. 팀장님이 평가 면담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내 변화가 불편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맡은 업무의 질이 올라갔어. 다른 사람 일 도와주느라 정신없을 때보다 내 일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나아진 거야. 그리고 팀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경계선을 긋는 법을 보여줘서 다른 팀원들도 업무 분담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게 됐어.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변화야.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한 게 잘못이 아니었구나. 제가 착하게 산 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희생한 게 문제였구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것의 질에 달려 있다. 저는 이제 손해를 덜 본다는 느낌보다 제 삶을 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혼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과 같은 하늘이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넓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기분일까? 처음 품었던 그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었습니다. 착해서 손해본 게 아니라 제 경계를 지키지 못해서 손해를 봤던 겁니다. 착함과 희생을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 착함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돕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선을 유지하면서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겁니다. 그게 진짜 관계고 진짜 친절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도 착한 사람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살찐다며 참았을 텐데 오늘은 그냥 샀습니다. 제게도 작은 선물을 줄 자격이 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착하기만 한 미소가 아니라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 저는 이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예전 습관대로 양보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고 거절할 때마다 여전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저는 더 이상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선택한 친절이고 제가 선택한 희생이니까요. 강요받은 게 아니라 제 의지로 하는 거니까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기분일까? 이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손해보는 건 다릅니다. 진짜 착함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배운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싸워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제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요.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